자, 이제 마지막. 자, 5번하고 관련, 지워버렸구나. 5번은 이제 이게 이제 저거 제소기간이거든요. 제소기간. 그러니까 소장에다가 이제 제소기간을 하는 건데, 여기서 관련된 물음은 이 선행처분 있잖아요. 이 선행처분에 대해서 소장을 못 내요. 못 냈는데, 후행처분이 다행히도 소장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후행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청구 원인에게 선행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 달라고 이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안 되거든요, 원칙이. 왜 안 되냐 하면 헌법상에 연자제 금지 있죠. 사람에 대한 연자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이 처분에 있어서도 다른 처분에 위법한 것이 또 이 새로운 처분에 위법으로 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걸 하자의 승계 문제를 하는데요. 이 대전제가 뭐냐면 하자의 승계 문제에 대한 정의를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자가 승계되려면 하면서 이프시도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이 대전제로. 그리고 나서 판례가 두 개가 있는데 하자 승계 논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요건. 요 판례 하나 외우셔야 되고, 그 논의가 되면은 그렇다면 이제는 논의할 수 있잖아요. 논의의 전제 요건을 만족하면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논의될 때의 승계 판단 기준을 외우셔야 돼요. 자, 요거 두 개를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올 게 꽤 많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은 이제 관할법원인데요. 관할법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관할법원은 원래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수소법원 할 때, 수소법원 할 때 되게 말이 어렵죠. 수소법원. 이 수소법원이 뭐냐면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취소소송에 소장을 접수하는 법원만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법원도 이 취소소송에 소장을 접수한 수소법원이 판단하는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게 그 소위 말하는 성결 문제라는 거예요. 요게. 행정소법 11조에 있어요. 11조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이 소자가 하나 또 들어갔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수소법원, 즉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법원이 하는 건데, 원래 얘네들이 관할법원으로 한단 말이에요. 관할법원으로. 그러니까 관할이라는 것은 나만 할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할법원인데 관할법원이 아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소장을 받은 수소법원도 가능하냐? 이게 행정법 11조에 가능한 상황이 나와 있어요. 가능한 상황이 나와 있는데 11조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효력유무 존재 여부예요. 효력유무 존재 여부는 이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은 수소법원도 가능하대요. 그죠? 민사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수소법원도 이 처분의 효력유무, 처분의 존재 여부가 가능하대요. 문제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효력유무 존재 여부가 아니라 위법 여부라는 데 있어요. 위법 여부. 그래서 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민사소송이라는 판례, 첫 번째는 민사소송이어야 11조로 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성결 문제에 관한 11조를 이제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11조를 적용을 하려고 봤더니 효력유무 존재 여부라는 거예요. 효력유무 존재 여부. 무슨 얘기냐면 처분의 존재 여부가 먼저 검토돼요. 그럼 부존재, 존재 이렇게 되죠. 그럼 존재하면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효력 유무를 검토할 수 있어요. 효력 유무를 검토할 수 있어요. 무효, 유효. 그럼 유효일 때는 이제 위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어요. 적법, 위법 이렇게요. 그럼 이제 위법은 이제 취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11조를 봤더니 여기까지는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은 수소법원이 할 수 있어. 존재 여부, 효력 유무는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위법 여부는 없어요. 11조에.
효력 유무 존재 여부는 있는데 위법 여부가 없어요. 11조에. 그럼 가능해? 뭐 이게 적혀져 있지도 않은데 이걸 가능해? 11조의 적용의 문제예요. 11조에 표현이 없는데 11조로 적용해서 할 수 있다고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그게 판례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그게 바로 공정력이라는 법적 성질을 가지고서 이제 다투어요. 그래서 공정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고, 공정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11조에 언급이 없으니까 이거 성질 문제로 안 돼. 그러니까 국가배상청구 수소법원은 처음으로 위법성 판단 못 해. 이렇게. 그것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장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전달하는 게 거의 한 90%예요. 나머지 한 10%는 이제 GS 이제 들어가서 1기, 2기 때 살짝 이제 추가돼 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까지가 GS 연기하고 GS 1기 때 다 전달하는 거예요. 자, 소장을 이제 잘 썼어요. 이제 잘 썼어. 소장을 잘 못 썼어요. 그러면 부적법 소각화 판결이 나와요. 부적법 소각화 판결이 나요. 자, 그래서 소장을 잘 쓰면 뭐예요? 본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안으로. 그러면 부적법 소각화 판결을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요. 본안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본안전 판결이라고 그래요. 부적법 소각화 판결, 본안전 판결 같은 말이에요. 부적법 소각화 판결, 본안전 판결. 그러면 이 지금 봤던 소장을 잘 썼어. 대원 피협 재관행을 잘 썼어요. 그러면 본안전 판결인 부적법 소각화 판결이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본안으로 넘어가니까 무슨 판결 나와요? 본안 판결이 나와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묻는 문제가 맨 처음에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가 그 묻는 문제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출제 영역에서 여기 어떤 판결, 수소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 판단이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부적법하면 부적법 소각화 판결, 부적법하지 아니하면 본안 판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제일 먼저 변호사 하는 일이 집행정지 신청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집행정지 신청.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취소의 수소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자, 집행정지 신청을 왜 하냐면 아까 왜 하냐면 취소 소송은 효과가 있어야 하죠. 있어야 하죠.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분명히 기간경과 그 다음에 집행으로 이 집행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효과가 소멸되죠. 기간경과 처분 집행으로 효과가 소멸, 약간 12조 2문에서 봤다시피. 그러면 효과가 소멸되면 뭐가 없어져요? 협의의 소익이 없어지죠. 협의의 소익이 없어지면은 부적법 소각화 판결하죠. 다시 찢어버리죠. 다시 찢어버립니다. 부적법 소각화 판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부적법 소각화 판결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뭐 해야 돼요? 집행을 정지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집행정지가 바로 협의의 소익이 없어지는 사태를 막는 제도예요, 이게. 취소의 수소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것인가? 즉 협의의 소익이 없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나왔죠. 이진숙 사태에서 문화방송 그 6명의 위원들 방문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6명의 위원을 이진숙이 독단적으로 저겠죠. 선임했죠. 그거 뭐예요? 지금 집행정지 시켜놨잖아요. 그거. 그 집행정지 시켜. 그 사람들 아무 일도 못해요. 직무시행을 못해요. 취임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전제가 행정법 23조 1항은요 원칙적 집행 부정지예요. 그러니까 취소송이 소장을 냈다 그래서 집행정지가 당하는 건 아니에요. 취소송이 소장을 냈다 그래서 취소 처분이 집행정지, 처분은 지금부터 정지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2항의 예외적 집행정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집행정지를 별도로 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외워야 될 판례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이 두 개의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공부할 지점들을 미리 그 포인트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본안으로 들어갔어요. 본안으로 들어갔어요. 본안에서 묻는 질문은요. 자, 여기도 두 문자. 자, 아까 소장과 관련된 두 문자, 소재기와 관련된 두 문자는 대원, 피협, 재관행, 금방 봤던 집행정지. 이거예요. 대원, 피협, 재관행, 집행정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총 8개. 물론 이 밑에 하위, 서브들이 이제 쭉 있죠. 서브들이 쭉 있어요.
그다음에 서브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행정지에도 여러 판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서브 목차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본안, 이제 본안 단계. 본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심리만 배우면 된다고 했어요. 심리. 본안에서는 심리와 심리 플러스 판단이 있는데 이 심리는 뭐다? 소송 자료의 수집이라고 그랬어요. 소송 자료의 수집이고 판단은 이법성 판단이라고 그랬는데 쟁송법에서는 이법성 판단 못해요. 이거 행정법 영역이라 실체법 영역이라 그냥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면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뭐냐? 변주입에 있는 지기처에 근무하는 경관이 참변을 당하는 걸 보고 트라우마, 병 생겼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 난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 난다. 여기는 대원 피협 재관행 집행정지 그다음에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 난다. 그럼 여기서 8개 그다음에 여기서 11. 그럼 총해서 19개죠 지금. 예. 지금 19개 안에 있는 판례들 다 외우시면 돼요. 대전제하고. 이 행정쟁송법에는 불이타가 없어요. 행정쟁송법은 불이타가 없어요. 사례형으로 되는 한. 단문형은 불이타가 있어요. 단문형은 불이타가 있는데 행정쟁송법에는 불이타가 없어요. 왜? 행정개입 청구권 있잖아요. 절대 부정설이에요. 사례형에서는 못 물어봐요. 그거. 행정개입 청구권 사례형에서 못 물어봐요. 행정개입 청구권 상황으로 물어봐도 행정개입 청구권을 풀면 안 돼요. 왜? 사례형은 법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판례가 정답이에요. 판례가. 그래서 법리로 해결하는 거라.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병난다예요. 여기서 이 변이 뭐냐면 이게 변이 이제 변론주의를 말해요. 그다음에 주는 주장 책임, 입은 입증 책임. 이 책임을 말하고 책임을 말해요. 여기. 그래서 이제 변론주의가 뭐냐면 주장 책임, 입증 책임으로 이루어진 걸 변론주의라고 그러고요. 이 변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안 하고 법관이 알아서 하겠대. 직권심리요. 그래서 직권심리. 그래서 시험 문제 요거에 직권심리. 직권심리 시험 문제 안 낸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왜 안 냈냐면 직권심리에 관련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변호사 시험에서 이 직권심리에 관련된 사례를 3개를 냈어요. 지금까지. 3개를 냈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우리 쪽으로 흘러 넘어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는 무시 못한다. 그 다음에 이 위자라는 것은 자, 이 위자는 자, 이건 직권심리. 직권심리는 자 26조에 있어요. 26조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자는 입법 판단의 기준시예요. 입법 판단의 기준시. 이것은요 행정법이 아니고 이것도 이쪽에 해당해요. 판단 쪽이 아니고 입법 판단의 기준시. 이 기준시는 무슨 얘기냐면 위법 판단이죠. 법에 위반되는 판단의 기준시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어느 시기에 법률 위반으로 볼까? 그랬더니 처분시일까? 아니면 지금 판결하는 판결시일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민사소송은 판결시법을 가지고 판단해요. 그런데 이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에서 범죄행위시법, 행위시법주의예요. 그래서 행위시를 가지고 판단하죠. 근데 우리 행정소송의 처분의 이 법은 처분시법이라는 거예요. 처분시.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이론이었는데 현재는 이론이 아니에요. 행정기본법 제14조에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제14조도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 이거는 외우셔야 돼. 요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시험 문제 내면은 참조 조문으로 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치법전에 없으면 반드시 문제에 참조 조문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조 조문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 참조 조문 보고 베끼기예요. 대전제 첫 문장 참조 조문 보고 베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첫자라는 것은 처분사의 추가 변경이에요. 추가 변경. 다 이걸 뭐냐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소송자료의 수집 과정에서 문제되는 거예요. 자, 기껏 처분서에 쓰여져 있는 처분 사유에 따라서 소송자를 수집했더니 갑자기 처분청이 피고가 오더니 판사님, 죄송한데요. 나 이거 바꿀래. 그러면 다시 수집해 또. 다시 수집이야.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경자라는 것은 경정을 말해요. 피고 경정.
피고 경정을 말하고 이 관자라는 것은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이에요. 이송병합인데 요거는 이제 다 법조문 있어요. 요거는 이제 14조 있나? 14조. 그다음에 관련 청구 이송병합은 10조 있어요. 그다음에 이 참자라는 것은 소송 참가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3자 소송 참가 16조. 그다음에 이 변자라는 것은 소변경 21조, 22조.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청구병합, 소병합이라고도 하고 청구병합이라고도 해요. 소병합이라도 하고 청구병합이라고 했대요. 이거는 8조 2항. 자, 요거 이게 법조문에 다 있어요. 법조문에. 이거는 26조. 자, 이렇게. 그래서 변주입, 직위처, 경관참변, 병난다. 근데 이 중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직위처, 그다음에 참변. 예, 직위처 참변. 나머지들은 이것들은 있잖아요. 그냥 찔끔찔끔 문제 풀이할 때 한 마디씩 덧붙여 주는 거에 불과해요. 덧붙여주기.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치송의 수소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는가. 원래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은 판단하면 안 되는데, 행정소송법에서는 26조에서 판단하게끔 하더라. 행정소송법은 있잖아요. 이 8조 2항은 뭐냐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민사소송법에 이 입증책임, 주장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 주장책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거. 그럼 그건 누구한테 있지? 8조 2항을 통해서 민사소송법을 들어가가지고 이 주장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밝히고 그 주장책임이 있는 놈이 주장하지 아니한 당사자가 누군지를 먼저 밝혀줘야 돼요. 첫 번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인데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당사자가 누군지를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갑인지 을인지를 밝혀주고 그래 그럼 갑이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판단해야 되는지는 26조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책임의 소재 판례에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권심리가 뭔지를 판례를 암기해야 돼요. 이제 일건기록상 현출된 사항 일기현사 그것도 두 문자로 그렇게 오는데 일건기록상 현출된 사항이라는 의미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분사의 추가가 허용되는가. 이건 처분사의 추가 변경 제도인데 대전제로서 처분사의 추가 변경의 의의를 외우셔야 돼요. 왜? 법률이 없어요. 처분사 추가 변경에서는 대전제는 법률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법률로 존재를 하지 아니하면 정의 규정을 써줘야 돼요. 의의를 써줘야 돼요. 학계에서 말하는 의의를 써주거나 혹은 판례가 표현해주는 의의도 있어요. 그때는 판례가 말하는 의의를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판례가 인정하는 판례를 먼저 쓰고 인정이 된다면 그 뭐 허용하는 기준을 내오는 기준에 대한 판례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기준이. 그거에 대한 판례 두 개를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변주입, 직위처까지 했죠. 그 다음에 경관 참변할 때 이제 소송 참가 제3자의 권리구제 방법은 제3자의 소송 참가하고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가 있어요. 표현이 다르죠. 제3자의 소송 참가 제3자의 재심 청구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던데 의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요. 의가 아니고 에 의한이에요. 제3자의 소송 참가 제3자에 의한 재심 청구. 그래서 여기도 행정법 16조가 있고요. 재심 청구는 31조에 있어요. 다 법률 규정 있죠. 그러니까 대전제로 존재하죠. 법률 규정이. 그러면 대전제로 존재하는 이 법률 규정 안에 법률 규정 안에는 대전제가 법률 규정이죠. 그러면 법률 규정 안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단어들의 집합이죠. 그죠? 단어들의 집합. 이 단어들마다 뭐가 있어요? 판례가 있죠. 판례. 소전제, 문제되는 소전제들을 평가하기 위한 판례가 있죠. 문제되는 소전제. 뭐인지. 소크라테스는 사람인가? 그럼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판단 기준으로서 그 사람인가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소전제. 그랬더니 그 판단 기준으로서의 판례가 있죠. 여기 사람이라는 명사가 있었을 때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이거 한번 여기 볼게요. 요거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2조 1항 1호를 한번 봐볼게요. 2조 1항. 처분 등이라 함은 명사가 뭐가 있어요? 행정청. 이 행하는 또 하나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권력 행사. 네 번째가 극거부. 다섯 번째가 그 밖 예의 준하는 행정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의로서의 이 앞에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행정청,
구체적 사실은 법, 물론 이것도 구체적 사실 법집행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행정청, 그다음에 구체적 사실은 법집행. 이게 뭐냐면 행정청이 처분을 했다까지가 딱 여기 해당해요. 그러면 이 의로서의가 뭐냐면 이게 법적 성질의 조사예요. 법적 성질에 관한 논리 접속사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한 법집행이 어떤 법적 성질을 갖는다? 공권력 행사하는 법적 성질을 갖는다. 극업을 한 법적 성질을 갖는다. 그 밖에 이해주는 행정작용이라는 법적 성질을 가지면 뭘 한다? 우리가 처분이라 한다. 그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극업부, 그 밖에 예준하는 이 행정작용이라는 이 명사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례가 얘기를 해줘요. 공권력의 행사하고 그 밖에 이해준하는 행정작용은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공권력 행사, 공권력 행사 밖에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와 이가 공권력 행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판례가 행공특법권익이에요. 그 다음에 극어부에 관련된 건 그자 들어있죠. 그래서 그신 극어 구국이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 신청하는 인가 처분일 것,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 변동을 처리할 것, 그 국민에게 그 행위 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이 있을 것이 있으면 그 거부라 해줘요. 이렇게 해서 명사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사를 판단기준 명사. 그러니까 대전제인 이 법조문하고 그 법조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명사들 하나하나에 대한 판례들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연기 때부터 하셔야 된다고. 자,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소송인데 이 소송 참가 가능한 제3자가 누구냐? 이거 16조로부터 빼내서 외워야 되고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다음에 31조 가면 자기 계획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계획에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했냐. 거기에 대한 판례를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소변경 있죠. 소변경. 병난다 전에 참변 병난다. 자, 부작위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 소변이 가는 거지. 소장의 재활용인데 이거는 행정소법 21조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판례로 자, 소변경이 어디서 일어나냐 했더니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이제 본안에 있어요. 본안에. 근데 본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변경시키고자 하는 이 취소 소송도 본안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안에서 재활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후소 제기의 적법성 판단 기준. 이 취소 이것도 적법한, 이제 적법성이 뭐예요? 소재기의 적법성. 소가 적법하냐 이거. 판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적법하다면 소변경 허용의 판단이에요. 어떤 식으로 허용을 해주느냐. 요거에 대해서 판례가 하나씩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을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판결. 이제 소재기 단계. 자, 그럼 판결이에요, 판결. 이제는 본안 소재기에서 이제 본안이 넘어가고 이제 본안 지나서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판결 단계에서 외워야 될 거 일사기대기예요. 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수단은 이제 판결밖에 없어요. 그 일사기대기 이제 뭐냐 간접강제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게 브리타가 없어요. 여기 안에 다 나와요. 물론 여기 밑에서 하위 논증들이 있어요. 하위 논증들, 서브 논증들이 있지만 밑으로 떨어지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다면 소송 참가도 이거 보면은 재심 청구하고의 하위 논증이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논증이 조금씩 가지치기가 될지라도 불이타가 없다. 대원 피업 재관행 집행정지, 변제치기처 경관참변 병난다. 일사기대기 간접강제까지. 일사기대기.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수단은 판결밖에 없다. 그래서 일사기대기예요. 그러면 이 일자가 뭐냐? 일부취소. 자, 일자는 일부취소 판결이에요. 일부취소 판결이고 이 사자는 사정 판결. 그래서 여기까지는 판결의 형식이에요. 이 판결의 형식에는 여러 판결이 있어요. 기각 판결, 청구 기각, 청구 인용, 그다음에 청구 인용 중에는 전부 인용, 그다음에 일부 취소 인용, 그다음에 기각에는 단순 기각, 사정 판결로서의 사정 기각. 그러니까 사정 판결도 있고 단순 기각 판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사가 시험 문제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기라는 이는 기판력. 이건 대는 대세효. 이건 기는 기속력. 이렇게. 그러니까 기판력, 대세효, 기속력. 이렇게. 여기는 판결의 효력. 여기는 판결의 종류, 여기는 판결의 효력. 그런데 기속력이 발생했는데 재처분 의무 실행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간접강제. 여기 간접강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취소 소송에서 물어볼 수 있는 주제들 다예요, 이게. 이게 취소 소송에서 물어볼 수 있는 주제들 다인데 이 주제들이 그대로 무효확인 소송으로 넘어가고 이 주제들이 그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넘어가는데 못 가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이 튀어나와요. 소송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그 대신 또 여기서 못 물어보는 그 무효확인 소송 특유의 질문과 부작위 확인 소송의 특유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들만 배우면 돼요. 거기 가서 또 동호 반복을 할 필요가 없이 여기서 했던 것을. 그래서 여기서도 자 판결 단계 하위 물음, 자 일부 취소, 300만 원 초과한 500만 원 과징금 중에 초과한 200만 원을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는 대전제가 행정소법 4조 1호. 행정소법 4조 1호 어디서 대전제 우리 한번 봤죠? 협의회 소익에서 봤죠? 그래서 행정법 제4조 제1호는 대전제로 두 군데에서 쓰여요. 협의회 소익에서 쓰이거나 일부 취소 인용 판결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독특하죠.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물일가 때문에 한 법조문 한 상황인데 여기는 이 법조문이 두 상황에 이제 되니까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들이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근거조항으로 판례가 일부 취소 인용 판결의 근거조항으로 4조 1호를 써먹는데 그렇다면 쓴다면 그때 변경인데요. 일부 취소 인용 판결에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외하처 가일특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기도 다 두 문자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두 문자로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두 문자로 가르쳐 드리면 다 외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정 판결을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요. 사정 판결이 가능한가? 이렇게 순진하게 안 물어보고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명되었어요. 그럼에도 청구 기각 판결이 가능하냐? 즉 원고가 진걸로 할 거냐? 이기게 해야 되는데 그때 대전제로 28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 번째 처분청의 사정 판결 신청이 필요하냐? 사정 판결 신청을 처분청이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해도 돼. 그럼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준은 언제이고 사정 판결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의 기준시는 언제냐. 그랬더니 이때는 판결시거든요. 여기는. 사정 판결의 기준시는 판결시. 그다음에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이제 공공복리 이때의 기준은 뭐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외울 거는. 그 다음에 아까 기판력 있었죠. 기판력. 처분 취소에서 청구 인용 판결이 나온 뭐예요? 처분이 위법하다. 법령 위반이다. 위법하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국가배상 청구에서 법령 위반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냥 여기서 나온 이 판결을 그대로 그냥 판단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다시 판단해야 될 거냐? 그때 대전제로서 행정법 8조 2항이 준용하는 민소법 216, 218조가 기판력 제도이거든요. 그다음에 기판력에 대한 판례 정의를 쓰셔야 돼요. 판례 정의가 있어요. 기판력에. 그다음에 처분의 위법성의 의미하고 국가배상 청구성의 법령 위반의 의미가 같으면은 판단 유지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거라면 다시 판단해야 되고 이제 그거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물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속력 가서는요, 취소에서 취소되는 처분의 성격이 문제돼요. 여기서는 침익적 처분이고, 여기서는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 처분이 이제 취소에서 취소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조문이 달라요. 대전제가. 그래서 여기서 침익적 처분이 나왔는데 동일한 침익적 처분이 다시 나오는 경우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고 거부 처분이 나왔는데 동일한 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에 시험 문제가 나올 건데 똑같은 구조잖아요. 똑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제가 달라요. 여기는 3조 1항, 여기는 3조 2항. 그렇다면 3조 1항의 법적 성질을 논하고 그 사건에 해당하면은 동일한 침익적 처분하면 안 돼요. 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느냐 하면 동일한 침익적 처분이 나오더라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조의 법적 성질을 쓴 다음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뭐냐를 또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면은 동일한 거부처분하면 돼요. 그런데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아니면 동일한 거부처분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판례로 다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부처분이죠. 수익적 처분, 거부처분. 이거 이겼는데 이거 동일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안 해요. 아무런 조치를 안 해요. 취소 인용 판결 나왔음에도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이거 의무거든요. 근데 이 의무 이행을 안 해요. 그럼 원고는 어떤 구제 방법이 있을까? 행정법 34조에 있어서 간접강제, 돈으로 심리적으로 아주 때려야 된다. 심적 강제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인용 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GS 연기에서 힘써 익히고 암기할 것들이에요. 암기할 것들. GS 연기에서는요, 이렇게 암기해야 할 대전제와 판례들을 필수 암기 법리라는 이름하에 배부자료 들 거예요. 이거는 별도로 이 교과서로 만들질 않았어요. 교과서로 만들면 이제 돈만 왕창 쓰니까 돈 안 써도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외울 것만 드리면서 완벽 정리 행정쟁송법을 같이 활용을 할 건데 이 완벽 정리 행정쟁송법을 원래는 요거 가지고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이거는 좀 간략하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한 걸 툭 던져놓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기 때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 대전제와 판례들을 여기서 암기해야 되는데 이 암기한 대전제와 판례가 이런 답안 작성 법칙으로 재배열됩니다라고 완벽정리 행정쟁송법을 통해서 조금씩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 선행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공부하면 뭐가 되죠? 선행학습이 되잖아요. 일기 선행학습. 그래서 일기 가서 완벽정리 행정쟁송법 일기 교재예요. 그래서 연기 때 행공특보원역이 대원 피업 재관행 그다음에 집행정지, 변제입시 기척 경관참변 병난다,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그다음에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무효확인 소송의 협의 소익이 문제가 돼요. 그다음에 위법성의 정도, 중대명백설 그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부작위 확인 소송에서는 부작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뭔지, 그다음에 부작위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언제 위법하게 되는 건지 그 두 개가 판례가 거기서 중요하거든요. 그 두 개 판례.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 소송도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고 특히 대전제와 판례들을 외우게 할 거예요. 그다음에 대전제와 판례들을 외우게 한 다음에 이 대전제는 명사들의 집합이니까 각각의 명사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배열할 거냐. 어떤 순서에 따라 글쓰기니까 앞에 써야 될 게 있고 뒤에 써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단계 구조라 그래요. 법학에서 단계 구조가 드러나야 돼요. 단계 구조가. 그러니까 대원 피협 재관행 한 얘기는 뭐냐면 이게 통과하면 이거 검토하고 요거 통과하면 이거 검토하고 요거 통과하면 요거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세 개는 큰 순서가 없다.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든 상관없는데 이것만큼은 순서대로 이렇게 검토해야 된다. 이게 이제 법학 답안 작성법에 드러나야 되거든요. 요게 드러나야 되는데 요걸 물어봤더니 갑자기 원고적격 먼저 쓰고 그다음에 협의 소익 그다음에 쓰고 마지막에 대상적격 쓴다거나 이러면 이 안에서 논리의 판단 구조가 깨진 거예요. 그럼 이건 이걸 마인드 없는 답안이야.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아서 내용을 다 갖추고 있더라도 점수가 낮다니까요. 그래서 대상적격 먼저 쓰고 통과되네요. 그럼 원고적격 쓰고 원고적격 검토는 통과되네요. 그러면 피고적격은 보통 검토 안 하니까 협의 소익이 그럼 통과되는 거네요. 그럼 이 세 개가 뭐예요? 소익 검토잖아요. 소익 개인적 공권. 자, 이렇게 이제 쓰는 것들을 어디서 배우냐면 완벽정리 행정쟁송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걸 그 쓰는 것을 추상적으로 배우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답안 작성법에 따라서 GS 연기에서 힘써 익히고 암기한 대전제와 판례를 배열한 거예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GS 2기하고 GS 3기는 백발백중 행정쟁송법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엊그저께 나왔거든요. 저 책이. 그래서 완벽정리 행정쟁송법을 통하여 익힌 답안 작성법, 즉 수학 공식을 실제 사례 문제로 주어지는 상황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즉 수학의 구체적 문제풀이를 하여 설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거죠. 해답을. 즉 수학으로 치면 답 숫자를 제시한 건 똑같죠. 여기서 얼마만큼 훈련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행정쟁송법의 점수 차이가 나요. 여기 2기하고 3기에서. 자, 그래서 이 행정쟁송법의 이제 커리큘럼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2025년을 대비한 커리큘럼 잠깐 소개하면 일단은 이 GS 연기, GS 1기, GS 2기, GS 3기 파이널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GS가 뭐의 줄임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원래 제가 이제 베리타스라는 곳에서 이 처음으로 이제 이거 만든 거거든요. 이거 그룹 스터디라고 원래 한 거 이거예요. 이 GS가 원래 그룹 스터디예요. 그룹 스터디. 그러니까 신림동에서 그룹 스터디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니들이 하지 말고 하고 나서 해. GS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저것도 있었어요. 답안 작성법만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요, 자, 이 답안 작성법을 하면은 무조건 통과해서 AP 과정이라고 했어요. Absolute Pass라고. AP 1기, AP 이렇게 됐어요. 그건 다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그 중에 저도 이제 들어있어요. 이거 만든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GS가 이제 그런 의미로 한 거거든요. 원래는 그룹 스터디. 그러니까 그룹 스터디용 그 자료들을 강사가 제공을 할 테니까 니들이 돌아가서 요걸 가지고 해. 니들끼리 하지 말고 수험생 시각에서 하지 말고. 그래서 GS 과정이었었는데 강사가 주도적으로 강의 자료를 주는 거. 그 강의 자료를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해. 자, 이런 뜻으로 만든 건데 어쨌든 자, GS 연기부터 3기까지 정규 파이널 마지막 파이널까지 한 2회 정도 이게 진행이 돼요. 올해
비춰보면. 그러면 GS 연기 때는 금방 봤던 것처럼 행정쟁송법의 법리 익히기, 법리. 그래서 법조문과 판례 익히기. 자, 법조문과 판례는 아무 법조문과 판례가 아니라 금방 얘기했던 자, 이거 대원 비업 제거한행 집행정지 이 8개. 그다음에 변집 지기적 경관 참변 병난의 11개. 그다음에 일사기대의 간접관계 6개. 그래서 총 25개예요. 총 25개. 주제가 25개 주제밖에 없어요. 주제. 근데 그 이제 하이 서브의 판례들이 꽤 많아요. 서브 판례들이 아까 봤던 것처럼 원고적격 판례만 해도 8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서브 판례들이 꽤 많다. 이 25개 주제예요. 그다음에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주제 2개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부자익 확인 소송에서 주제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4개예요. 그럼 29개죠.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에서 주제는 실질적 당사자 소송, 형식적 당사자 소송 2개예요. 2개. 그래서 총에서 36개 주제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4개. 그다음에 기관소송, 민중소송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못 내요. 그건 지방자치법 문제거든요. 지방자치법은 행정쟁송법 문제가 아니어서 못 내요. 그럼 그래서 총 이제 29개인데 거기에 여러분들 특유의 제도가 있어요. 재결주의. 여러분들은 이제 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초심 판정,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판정을 해요. 이 초심 판정이 처분이에요, 원래. 초심 판정이 처분이고 재심 판정은 특별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에 해당해요. 재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초심 판정이 처분, 재심 판정이 재결에 해당하는데 이 재심 판정을 다투면서 초심 판정의 위법성을 다루라 그래요. 이게 재결주의예요. 이 재결주의의 특수성 때문에 시험 문제 내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한테는 주제가 30개예요. 주제가 총 30개밖에 안 돼요. 많아봐야 30개예요. 거기서 브리타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공부를 안 한 거지. 브리타가 없어요, 법학에는. 단문형일 때는 브리타가 있어요. 단문형일 때는 정말 브리타가 엄청나요. 여러분들은 이제 쟁송법이지만 행정법 단문형,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 뭐 희한한 거 엄청 많아요. 희생보상 청구권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례형으로 내는 한 그거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례형으로 내는 한. 그래서 총 많아봐야 2개, 무효, 부자기법 2개, 당사소송 2개, 그 다음에 그럼 6개에다가 재결주의 하나에서 7개. 그럼 여기도 7개 치면은 32개. 32개에다가 판례 평균 한 3개씩 있다고 치면 그럼 이제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3, 2는 6, 3, 4, 5, 96개. 아까 80개 했지만 96개. 총 96. 100개가 안 넘어가요. 안내가. 넘어갈게. 그러니까 행정쟁송법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밖에 공부할 이거 무조건 암기. 그거 이제 한 약 100개 정도를 이제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 100개 전달된 거 GS1기에서는 답안 작성법을 익히죠. 이제 답안 작성법을 익히죠. 여기서 익혔던 걸 배열하는 배열법을 익히는 거예요. 이 법리를 배열하는 배열법을 익히죠. 이것도 무조건 암기. 그 다음에 자 2기하고 3기에서는 이제 답안 작성법이 아니고 이제 백발백중 행정쟁송법이라서 이거는 이제 사례형이거든요. 실제 사례에 비춰서 실전 답안 작성 훈련하기. 그래서 여기서는 GS2기에서는 기본 주제를 가지고 할 거고, 그다음에 GS3기에서는 종합 사례, 종합 문제로 할 거고. 똑같은 사례지만 그래서 한 권에다 다 묶었어요. 그러니까 한 권 중에 2기 때 다루는 게 있고 3기 때 다루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파이널은 이제 이틀 동안 금방 얘기했던 주제 한 32개 주제를 빠르게 출제 예상 주제를 스크린하는 거죠. 스크린. 여기서 이제 왜 출제 예상 주제라고 왜 하냐면요. 최근에 판례 변경된 거. 최근 5년 사이에 판례가 변경된 지점. 그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거든요. 특히 어디서 판례 변경이 많이 되냐면요. 재결주의. 재심 판정을 다룬 데에서 판례 변경이 꽤 많아요. 노동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동법에서도 판례 변경 꽤 많거든요. 자, 그런 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각각의 요 단계별로 이제 다른 공부법이 뭐냐? 이 공부법 별로 없어요. 암기예요. 그냥 암기. 미친 듯이 암기하세요. 근데 암기를 할 때 두 문자를 넘겨드릴 거니까 두 문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만들 때 여기다 두 문자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걸 풀이하세요. 이렇게 노트를 항상 이렇게 해놓고 두 문자 여기다가 풀이, 그다음에 여기 두 문자 여기다 풀이. 예컨대 대원 피협 재관행 옆에다가 대상적 경고적 기법 이거 쓰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고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한글 워드로 친 다음에 PDF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PDF 리더 앱을 깐 다음에 거기다 올려가지고 듣고 다니세요.
이것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노동법도 그렇게 해요. 2차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2차 공부는 전부 다. 그래야 암기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있잖아요. 풀어 쓰는 거 아니에요. 2차. 나 진짜 대학교 논술도 풀어 쓰는 거 아니에요. 암기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논술학원 갔더니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기절한 줄 알았어요. 우리 딸내미 논술학원 갔는데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아니야, 논술은 에세이는 암기해서 얼만큼 논리적으로 배열하느냐는 게 문제인데 학원은 논리적 배열의 법칙을 너한테 전달해주고 나머지는 네가 암기해 쓰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선생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던데. 그래가지고 대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평생을 논리 이 답안 작성법만 가르쳐온 사람인데 평생을. 대학교에서도 평생 영어 에세이만 읽은 사람이에요. 고대 타임반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에세이만 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뻔하단 말이에요. 글쓰기라는 건. 그래서 규칙에다가 나의 주장하는 바를 집어넣기예요. 규칙에다가 나의 주장하는 바를 집어넣는 건데 내 주장은 나이브하게 날 것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약속된 언어 속에다가 내 주장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약속된 언어 속에 내 주장을 넣으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답안 작성법은. 그래서 이래서 보다시피 법학 답안은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자, 말로 하는 수학이에요. 말로 하는 수학, 문장으로 하는 수학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 정도를 토해내는 시험이 아니죠. 수학을 이해하여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걸 상상하기랑 어려운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암기하여 적용하여 풀이하는 건데 무엇을 암기할 거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풀이할 거냐, 이 세 개를 배우셔야 되는데 이 세 개요? 암기하시라고요. 배운 걸. 이해하지 말고 암기하시라고. 자, 그래서 매주 1회 강의를 하죠. 따라서 강의가 없는 6일 동안 6회독 하면 돼요. 강의가 없는 6일 동안 6회독을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1시간짜리 강의가 복습용으로는 10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1시간 강의를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그림을 머리에 얹혀놓거든요. 그 얹혀진 그림이 비히클이죠. 비히클. 그 위에다가 내가 배웠던 걸 얹히죠.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이 비클인 이 이미지가 막 흐려져. 그러면 이게 토대가 무너지면은 이것도 같이 망각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복습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었더라?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 이미지만 잘 상기해내면 다 암기 상태 다 상기돼요. 리마인드가 돼요. 그래서 리마인드라는 것은 읽으면서 매번 이해 정도를 깊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가지고 갔던 비클이 뭐였더라, 이걸 담았던 것들이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담는 걸 어려운 말로 미디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그릇이에요. 미디어가 원래 영어로. 복수형이죠. 미디어가.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라는 것은 내가 접한 것을 시험장까지 끌고 간다예요. 즉 암기의 지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속성은 그 수단이 필요해요. 그 수단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는 이제 복습을 통해서만 계속 강화돼요. 절대 시험 공부는 예습 아니에요. 복습이에요. 예습하지도 마세요. 예습하지도 마세요. 복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회독 하시면서 더군다나 두 문자로 만들어서 암기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GS 연기는 매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매주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처음에 한 20분 정도. 그 쪽지 시험 2개밖에 안 봐요. 대전제, 판례. 대전제, 판례.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대전제, 판례 이거 전달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대전제, 판례 그거 쓰세요. 그럼 대전제는 보고 베끼고 비치법전은 어차피 여러분들 GS 연기 때부터 손에 익혀놔야 되니까 비치법전 같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대전제, 자, 지송의 대상에 대한 대전제, 그러면 19조와 2조 1항 2로 쓴 다음에 쫙 보고 베끼고, 그 다음에 처음서 한 장일 때 판례 쓰세요. 1번, 2번, 3번 쭉 행공특 보고는 후권직관. 그 다음에 근신크가 구구. 그 다음에 관행실법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풀어 써야 되겠죠. 두 문자 먼저 쓰고 풀어 쓰고, 두 문자 먼저 쓰고 풀어 쓰고 이렇게 하게끔 할 거예요. 그래서 암기 상태를 테스트하고, 자, GS 일기 때는 답안 작성법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강의 전에 답안 작성법 전체를 쓸 수 있는지를 또 테스트할 거예요.
답안 작성법은 규칙이한 법학 문장의 배열이에요. 당연히 리걸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리걸 마인드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답안 작성법 자체가 리걸 마인드에 입각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GS 2기 가면요. 20점 정도의 기본 주제에 대한 답안 작성 훈련이 되는지를 한번 테스트할 것이고 매주. 그다음 GS 3기 가면요. 아예 50점짜리 종합사례에 대한 실전 답안 작성이 가능한지를 테스트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각 커리큘럼별로 넘어가면 실제 시험장 가면 100점짜리 쓸 수 있을 거예요. 100점짜리. 그냥 그래서 그냥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라고. 잘 따라오시. 잘 따라와라. 부탁한다. 그 말이거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행정쟁송법 때문에 내가 이 노무사를 확정 못해서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갈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 자연스럽게 한 쟁송법에서는 막 최소한 이제 50점 후반에서 60점 초반은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점수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을 맞을 거예요. 60점 이상은 반드시 맞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더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충분히 전달해 드렸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지금 AI 시대로 들어가는 데서 꼭 좋은 자신만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